플래티넘 호텔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밤이 흠뻑 젖어들고 있었다. 굵어진 빗방울이 도시의 불빛을 무질서하게 번지게 했고, 마치 인상파 화가가 캔버스 위에 물감을 흩뿌린 듯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김서연은 로비 한가운데 놓인 벨벳 소파에 앉아 이 비현실적인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호텔은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불편하고 낯설었다. 그녀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회계 세미나 때문이었다. 중소기업의 격리 직원인 그녀에게 플래티넘 호텔에서의 일일 교육은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사치였다. 동료들은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세미나라며 부러워했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거대한 수족관에 던져진 작은 물고기가 된 기분일 뿐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값비싼 구두 소리,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는 값비싼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평범한 일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세미나는 예상대로 따분했다. 개정된 세법과 복잡한 재무제표 분석 기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는 동안 서연은 오히려 강사의 넥타이 무늬나 스크린의 픽셀 수를 세는 편이 더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집중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천성이자 생존 방식이었다.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사진처럼 뇌리에 각인되는 비상한 기억력. 동료들은 그저 그녀가 꼼꼼하고 성실하다고만 알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간의 회사 재무자료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저장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궂은 날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사의 마지막 인사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서연도 가방을 챙겨 출구로 향했지만 호텔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절망적인 상황과 마주했다. 창밖은 그야말로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고 도로는 이미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낡은 우산으로는 호텔 현관을 나서는 순간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될 것이 뻔했다. 어쩔 수 없지. 비가 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서연은 한숨을 쉬며 로비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다. 화려한 사람들 틈에서 무채색의 정장을 입은 그녀는 마치 흑백 사진 속 인물처럼 이질적이었다. 시간을 확인하려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을 때 로비 한쪽이 소란스러워졌다. 호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길을 열었고 곧이어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나타났다. 그들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냉정한 눈빛.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TV나 경제 잡지에서만 보던 인물이 눈앞에 나타나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 시간은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았다. 그가 곁에 있는 비서에게 무언가 낮게 지시하자 로비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는 것이 느껴졌다. 서연은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자석처럼 이끌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저런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 매 순간이 전쟁 같을까? 강태준 일행은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지자 로비의 긴장감도 거짓말처럼 풀렸다. 서연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차피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같은 시각 호텔 최상층의 프라이빗 라운지,
강태준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맞은편의 외국인 투자자를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명운이 걸린 해외 자본 유치 계약의 마지막 단계였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몇 시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마침내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미스터 강,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열정과 비전은 정말 인상적이군요. 묵직한 악수와 함께 계약이 성사되었다. 강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이 계약을 방해하려는 내부의 적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호시탐탐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이복 동생이자 전무이사인 최민혁의 존재는 눈엣 가시였다. 추가의 의미로 한잔하시죠. 투자자가 건네는 샴페인 잔을 받으며 강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외부에서는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한순간의 방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이 성사된 이 자리에서 무작정 거절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였다. 그는 신뢰하는 박 비서가 따라주는 잔만 마시기로 하고 가볍게 입술만 축였다.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 라운지 입구에서 최민혁이 박수 소리와 함께 나타났다. 그는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형님, 대단한 성과를 거두셨군요. 이 최민혁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태준은 대답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 최민혁은 개의치 않고 투자자에게도 인사를 건넨 뒤 웨이터에게서 새로운 와인잔을 받아들었다. 이런 좋은 날 제가 빠질 수 없죠. 형님, 제가 특별히 준비한 와인입니다. 축하의 의미로 한 잔 올리겠습니다. 최민혁이 직접 따른 와인잔이 강태준에게 건네졌다.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박 비서가 나서서 막으려 했지만 최민혁은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박 비서,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형제끼리 축하주 한잔하는 건데. 안 그래, 형님. 주변의 시선이 모두 집중된 상황. 여기서 잔을 거절하면 속 좁은 사람이 되거나 동생을 의심하는 모양새가 된다. 강태준은 짧은 순간 고민했다. 그리고는 잔을 받아들었다. 어차피 한 모금만 마시고 내려놓으면 그만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향을 맡는 척하며 입술에 살짝 가져갔다. 혀끝에 와인이 닿는 순간 그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이물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회의가 끝나고 라운지를 나왔을 때 강태준은 몸에 이상이 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머리가 무겁게 가라앉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의 감각이 둔해졌다. 약이었다. 최민혁, 그놈의 짓이 분명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비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펜트하우스로 가야겠다. 아무도 들이지 마. 강태준은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명령했다. 이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위험했다. 특히 최민혁이 파놓은 함정이 무엇일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는 박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다. 하지만 약효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그는 결국 박 비서의 팔을 뿌리치고 복도 벽에 몸을 기댔다. 얌간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한편 1시간 넘게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던 김서연은 슬슬 지쳐가고 있었다. 화장실이라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적이 드문 복도를 따라가던 그녀의 눈에 벽에 위태롭게 기대어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아까 로비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 강태준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이매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흘끗 보고는 그저 술 취한 사람이라 생각하는지 못 본 척 지나쳐 갔다. 서연은 망설였다. 그냥 지나쳐야 할까? 하지만 괴롭게 숨을 몰아쉬는 그의 모습을 보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 괜찮으세요? 강태준은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그녀를 호텔 직원이라고 생각했다. 막루로 가야 해. 그가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내려다 손에서 놓치고 말았다. 땡 하는 소리와 함께 카드키가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카드키를 주었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키였다. 제가 부축해 드릴까요? 서연의 목소리에 일말의 경계심도 없었기에. 강태준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에 팔을 두르자 은은한 비누 향기가 끼쳐왔다. 서연은 생각보다 무거운 그의 체중을 감당하느라 비틀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그를 부축해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고 서연은 카드키를 대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숨을 헛들이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부의 상징 그 자체였다. 거실은 그녀의 집 전체보다 넓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비에 젖은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서연은 강태준을 거실 소파에 간신히 앉혔다.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대자마자 정신을 잃은 듯 눈을 감았다. 저기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녀가 어깨를 흔들어 봤지만 그는 미동도 없었다. 단순한 취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불규칙했다.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119에 신고해야 하나? 서연이 안절부절 못하며 고민하는 사이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박비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갑자기 사라지셔서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저는 그분이랑 같이 지금 펜트하우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누구십니까? 박비서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더듬더듬 설명했다. 설명을 듣는 동안에도 박비서의 의심은 풀리지 않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 계십시오.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절대. 박비서의 마지막 말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전화가 끊기고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을 서성였다. 그때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전용 엘리베이터가 2층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박비서가 벌써 온 건가?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 달리 문 밖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복도 저편에서 두렁거리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가 인터폰 화면을 켰다. 화면 속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파파라치 아니. 그들의 분위기는 단순한 기자들 같지 않았다.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진 음흉하고 위협적인 느낌.
박 비서가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아, 함정이야. 서연은 직감했다. 강태주는 지금 함정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한가운데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남자들이 문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이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기 직전.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도망쳐야 돼.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소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가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었다. 이대로 그를 두고 나가면 저 문 밖에 늑대들이 그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그의 인생은 끝장날지도 모른다. 그녀의 평범하고 조용했던 삶. 이 일에 엮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하지만 차마 그를 위험 속에 버려두고 갈 수가 없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평생을 수동적으로. 조용히 살아왔던 그녀의 내면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용기 혹은 무모함이 솟아올랐다.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에 육중한 잠금 장치를 걸었다. 철컥 하고 쇳소리가 울렸다. 이어서 보조 잠금 장치까지 모두 걸었다. 이제 아무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자신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녀는 문의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그녀는 정신을 잃은 재벌 총수와 단둘이 갇혀버렸다. 운명적인 밤은 그렇게 그녀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밤새 뒤척였다. 딱딱한 가죽 소파는 그녀의 작은 몸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다. 김서연은 낯선 공간에 서늘한 공기와 희미한 어둠 속에서 간헐적인 잠과 불안한 각성을 반복했다. 창밖의 빗소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잦아들었고 그 자리를 도시의 소음이 서서히 채워나갔다. 그녀가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각난 파편처럼 떠올랐다. 정신을 잃은 남자, 위협적인 그림자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던 자신의 떨리는 손. 서연은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강태주는 소파 반대편에 1인용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언제 일어났는지 그는 이미 샤워를 마친 듯 보송보송한 호텔 가운을 입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그의 모습은 어젯밤의 위태로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냉정하고 날카로운 지배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의 깊은 눈은 감정 없이 서연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 담긴 것은 감사가 아닌 차가운 분석과 경계심이었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설명이 필요한 문제라는 듯한 말투였다.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어제 복도에서 쓰러지실 것 같아서.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더듬더듬 설명했다. 그의 위압적인 기에 눌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내가 요청하지 않은 친절을 베푼 이유는 그의 질문은 칼날 같았다. 선의를 의심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헤치려는 듯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셔서. 그리고 문 밖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문을 잠갔습니다. 강태주는 대답 없이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 꼭 쥔 두 손, 살짝 구겨진 정장. 아무리 뜯어봐도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자였다. 하지만 그의 세상에서 평범함은 종종 가장 정교한 위장이 되기도 했다. 원하는 게 뭐지? 돈인가?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수한 동정심이 한순간의 더러운 거래로 전락한 기분이었다. 분노와 몸열감이 치밀어 올랐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전 그냥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놓아두었던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이 불쾌한 장소에서, 이 오만한 남자 앞에서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현관문 잠금 장치를 풀려고 할 때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박 비서가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회장님 무사하십니까? 박 비서는 강태준에게 달려가 상태를 살핀 후 서연을 경계의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이 아가씨는 내가 처리하지. 강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밤사이 상황은 CCTV 기록은 확보했습니다. 복도에서 회장님을 기다리던 괴한 2명의 신원도 파악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아침에 터졌습니다. 박 비서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한 인터넷 연예 매체의 기사가 떠 있었다. 진성그룹 강태준 회장, 의문의 여성과 호텔에서 하룻밤 일하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서연이 비틀거리는 강태준을 부축해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흐릿한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진의 각도로 보아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어서 찍은 것이 분명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자신의 얼굴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사진 속 여자가 자신이라는 것은 명백했다. 강태준은 사진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최민혁 솜씨치고는 시시하군. 이 정도 사진으로는 타격을 주기 어려울 텐데. 하지만 M&A 건을 앞둔 시점이라 이 사회가 시끄러워질 겁니다. 상대 측에서도 기업 총수의 도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알아. 강태준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다시 서연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한층 더 복잡해져 있었다. 김서연 씨라고 했나? 일단 오늘은 돌아가. 조만간 다시 연락하지. 이건 내 개인 번호야. 그가 명함을 건넸다. 서연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어젯밤의 일, 그리고 아침의 스캔들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박 비서가 열어주는 문을 통해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서연은 모든 것을 잊으려 애썼다. 그날의 일은 그저 재수 없는 하룻밤의 꿈이었다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일이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스캔들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재벌 총수의 스캔들은 대중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다. 신데렐라의 등장인가? 아니면 추악한 스캔들인가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회사의 동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진이 흐릿해 서연이라고 단정짓지는 못했지만 그날 세미나에 갔다가 늦게 귀가한 그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틀 후 강태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약속 장소는 진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이었다. 서연은 평생 입을 일이 없을 것 같던 가장 깨끗한 정장을 꺼내 입고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그의 펜트하우스만큼이나 거대하고 차가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는 도시를 발 아래에 둔 채 절대 권력자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안지. 그는 서연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서연은 그의 책상 앞에 놓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서연은 숨막히는 압박감에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강태준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상황이 안 좋게 됐어. 최민혁 전무가 이 스캔들을 빌미로 이사회를 흔들고 있어. 내가 추진하던 해외 기업과의 M&A 계약에도 차질이 생겼다.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상관 있어. 김서연 씨가 이 문제의 중심에 있으니까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전 그저... 알아. 강태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건 알아. 하지만 세상은 진실에 관심이 없어. 그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할 뿐이지. 이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큰 자극을 던져주는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 앉은 의자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나와 결혼해줘.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뭐라고요? 결혼하자고 했다. 계약으로. 그는 책상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혼인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 스캔들을 하룻밤의 불장난이 아닌 진지한 만남 끝에 이루어진 로맨스로 만들 생각이다. 우리는 곧 결혼을 발표할 거고 1년 후에 이혼한다.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은 내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돼. 그 대가로 당신 인생을 바꾸고도 남을 금액을 지불하지. 계약서 마지막 장에 적힌 금액을 본 서연의 눈이 커졌다.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다. 왜 저죠? 당신이니까. 평범하고 깨끗하고 돈이 필요해 보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내 비밀을 알고 있어. 내가 그날 밤 약에 취해 무방비 상태였다는 걸 아는 유일한 외부인이지. 당신을 내 통제권 안에 두는 편이 안전하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이것은 청혼이 아니었다. M&A 협상 테이블과 다를 바 없는 철저한 비즈니스 제안이었다. 서연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존엄성을 돈으로 사려고 하고 있었다. 실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싫습니다. 당신 돈 따위 필요 없어요. 당신의 복잡한 세상에 엮이고 싶지도 않아요.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무실을 뛰쳐나왔다. 뒤에서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강태준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다니던 작은 회계사무소에 갑자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닥쳤다. 몇 년치의 장부를 샅샅이 뒤지는 고강도 조사에 사무실은 마비 상태가 되었고 사장은 서연을 불러내 미안한 얼굴로 해고를 통보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도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왔다. 사소한 트집을 잡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평생 법 없이 살아오신 부모님은 망연자실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의 집 앞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이 아닌 최민혁이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김서연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당신 짓이지. 서연은 그를 쏘아보았다. 최민혁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서연 씨를 돕고 싶을 뿐이에요. 강태준, 그 인간 때문에 당신 인생이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모든 걸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조건으로? 간단해요. 최민혁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세요. 그날 밤 강태준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그렇게만 하면 당신 가족과 당신의 삶, 제가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물론 두둑한 보상금도 챙겨드리고요.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한쪽에서는 돈으로 자신을 사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을 무기로 상대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고래 싸움에 끼어 등이 터지기 직전인 새우 신세였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 무고한 사람을 파멸시키고 자신의 안위를 찾는 것, 혹은 다른 악마와 위험한 거래를 하고 지옥 같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녀의 강한 도덕심은 전자를 허락하지 않았다. 강태준이 아무리 오만하고 재수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었다. 결국 그녀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다음 날 서연은 다시 진성그룹 본사를 찾았다. 며칠 전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다시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맞았다. 계약하겠어요.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그리고 계약이 끝났을 때 내가 조용히 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세요.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돈을 거절한 것은 그의 예상 밖이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뜯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계약은 이것으로 성립됐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한 뒤 그녀에게 내밀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자신의 이름을 써넣었다. 김서연. 세 글자를 쓰는 순간 그녀의 평범했던 소녀 시절은 공식적으로 끝을 고했다. 운명적인 밤은 거부할 수 없는 계약이 되어 그녀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다. 김서연의 이름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계약서에 잉크가 마른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진성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별처럼 터지는 단상 위. 서연은 강태준의 옆에 마네킹처럼 서 있었다. 태준이 미리 건네준 명품 원피스는 갑옷처럼 불편했고 그의 홍보팀이 해준 메이크업은 가면처럼 어색했다. 강태준은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섬처럼 고요했다.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스캔들을 로맨스로 둔갑시켰다. 연론에 보도된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릅니다. 저와 김서연 씨는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만나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신분을 고려해 비밀리에 교제해왔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곧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연습했던 대로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운 유리알 같았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받으며 수줍게 미소 짓는 연기를 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눈앞이 아찔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김서연 씨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서 처음 만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까? 모든 질문은 강태준이 막아섰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는 자상한 연인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녀는 제가 속한 세상과는 다른 아주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의 평범한 삶을 지켜주고 싶으니 과도한 취재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대중은 재벌 총수와 평범한 여성의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에 열광했다. 하룻밤의 스캔들은 세기의 로맨스로 포장되었고 강태준의 위기는 성공적으로 봉합되는 듯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연은 현실로 돌아올 틈도 없이 그녀의 작은 자취방에서 짐을 싸야 했다. 그녀의 모든 소지품을 다 합쳐도 여행용 캐리어 하나를 겨우 채울 정도였다. 박 비서가 보낸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의 부촌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강태준의 본가.
청가원칭 야유엔이라 불리는 대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저택은 성창처럼 보였다.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완벽하게 가꾸어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물관이라고 해도 믿을 법한 규모와 위용의 서연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곳이 이제부터 그녀가 살아야 할 집이었다. 현관 앞에는 나이든 집사와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미묘한 빛이 감돌았다. 저 여자가 그 여자군 회장님의 발목을 잡아 인생 역전한 그들의 표정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서연 아가씨, 이쪽입니다. 집사의 안내를 따라 안으로 들어서자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화려한 공간이 펼쳐졌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모든 가구와 장식품은 기품이 넘쳤지만 이상할 정도로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잘 꾸며진 유령의 집 같았다. 이 차가운 공간에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적들과의 첫 대면. 바로 저녁 식사 자리였다. 식사가 준비된 다이닝룸은 웬만한 레스토랑 홀만큼이나 넓었다. 긴 원목 테이블의 상석에는 강태준의 아버지이자 진성그룹의 명예회장인 강건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무표정했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그의 옆에는 강태준의 계모이자 최민혁의 친모인 윤 여사가 우아한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서연은 강태준의 옆자리에 앉았다. 맞은편에서는 최민혁이 그녀를 보며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완벽한 적진의 한복판이었다. 그래, 네가 서연이라고 했더냐. 침묵을 깬 것은 강건혁 회장이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가축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무례한 시선이었다. 부모님은 무얼 하시는 분들이고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와 함께 일하십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말에 윤 여사가 호호 하고 가볍게 웃었다. 어머, 식당이라니. 정겹기도 해라. 태준이 너는 그런 서민적인 모습에 끌렸나 보구나.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를 느끼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너 같은 천한 출신이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최민혁이 와인잔을 들며 거들었다. 형수님, 와인은 좀 아십니까? 이 샤토마고 1982년사는 아버님께서 특별히 꺼내신 겁니다. 형수님을 환영하는 의미겠죠. 서연은 와인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편의점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와인이 전부였다. 그녀가 대답을 못하고 얼굴을 붉히자 최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아, 제가 실례했군요. 형수님의 세계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텐데 그의 노골적인 조롱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미녀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 씨는 와인보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너처럼 술에 사람을 빗대어 평가하는 천박한 취미는 없지. 최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강태준은 음식을 자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마.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 예의를 지켜라. 강태준이 서연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에 다른 이가 손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흠집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연이라는 장기말을 보호하고 있었다. 식사는 고문처럼 이어졌다.
강 회장은 서연에게 한마디도 더 걸지 않았고 윤 여사는 교양과 예의를 들먹이며 사사건건 그녀의 행동을 지적했다.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수프를 먹는 소리까지. 서연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빌었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집사의 안내를 받아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강태준의 침실과 연결된 그 자체로도 작은 아파트만한 스위트룸이었다. 최고급 가구와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녀의 자취방에 있던 낡은 책상이나 빛바랜 인형 하나 없는 텅 빈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기에 오히려 더 삭막하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잠시 후 강태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오늘 저녁 수고했어. 예상보다 잘 버티더군. 그의 말에는 위로나 격려의 감정이 담겨있지 않았다. 부하 직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상사의 말투였다. 앞으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거야. 익숙해져야 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김서연이 아니라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니까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성그룹의 얼굴이 된다는 걸 잊지 마. 그는 서연의 방과 자신의 방을 연결하는 문을 가리켰다. 이 문은 항상 잠가둘 거다. 외부에는 우리가 같은 방을 쓰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 아침에 나올 때만 조심하면 돼. 필요한 게 있으면 박 비서에게 말하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할 생각은 하지 마.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건너가 문을 닫아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서연은 텅 빈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잘 가꾸어진 정원은 어둠 속에서 고요했지만 마치 그녀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의 담장처럼 보였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대가였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황금 새장. 그녀는 이제 막 그 안에 갇힌 한 마리 새에 불과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고독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과연 1년을 버텨낼 수 있을까? 밤의 정막이 괴물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시간은 물처럼 흐르지 않았다. 적어도 김서연에게는 그랬다. 청가원에서의 하루는 끈적하고 무거운 기름처럼 아주 느리고 답답하게 흘러갔다. 그녀의 삶은 정교하게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연극과 같았다.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강태준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다정한 약혼녀를 연기해야 했고, 오전에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되기 위한 각종 교육을 받아야 했다. 프랑스어 교사가 와서 발음을 교정했고, 와인 소믈리에가 포도의 품종을 설명했으며, 미술사학자는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은 지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었다. 이 차가운 세계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을 치는 심정이었다.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냉대는 변함이 없었다. 윤 여사는 그녀의 옷차림과 말투를 사사건건 트집 잡았고, 강 회장은 여전히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강태준은 언제나 바빴다.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식사 자리와 간혹 있는 공식 행사가 전부였다. 그 외의 시간에 그는 서류와 전화에 파묻혀 사는 일 중독자였고,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얇은 얼음판처럼 위태롭고 차가웠다. 그러던 어느 날, 진성그룹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파티가 열렸다.
서연에게는 진성그룹의 예비 안주인으로서 재기에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이는 자리였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스타일리스트와 피팅한 밤하늘의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목에는 강태준이 선물이라며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서연은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이 자신의 몸에 들어온 것 같은 기괴한 느낌을 받았다. 준비 다 됐나? 방문 앞에서 강태준이 물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턱시도 차림이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실수하지 않도록 해. 그의 말은 격려가 아닌 경고였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팔에 자신의 팔을 걸었다. 그의 단단한 팔 근육과 값비싼 원단에서 전해지는 천이 어색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별들의 전쟁터 같았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기의 거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부딪히고 있었다. 서연은 강태준의 옆에 서서 그의 홍보팀이 건네준 자료에 따라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필사적으로 외우며 미소를 지었다. 이쪽은 대한전자의 이정환 회장님. 오랜만이네. 강 회장. 옆에 있는 아리따운 분이 소문의 그분인가. 제 약혼녀 김서연입니다. 서연은 연습한 대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단아하고 차분한 태도에 몇몇 사람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돈만 밝히는 시끄러운 여자를 상상했을 것이다. 강태준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 그는 아주 잠깐 만족감을 느꼈다. 한참 동안 사람들을 상대하던 강태준이 잠시 중요한 투자자들과 독대할 일이 생겼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무하고도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는 서연에게 명령처럼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 혼자 남겨진 서연에게로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쏟아졌다. 그녀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다. 이 숨막히는 시선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조용히 연회장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테라스로 나가는 문 근처였고 몇몇 임원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좀 더 한적한 공간이었다. 그녀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숨을 돌리려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민혁이었다. 그는 자신의 측근으로 보이는 임원 몇 명과 함께 새로 추진 중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떠벌리고 있었다. 이번 베트남 신도시 개발건 아주 순조로워. 특히 자재 조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지. 글로벌 로지스와 VI나티라는 현지 업체를 통해서 말이야. 덕분에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됐어. 이사회에서도 내 능력을 다시 보게 될걸. 최민혁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서연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글로벌 로지스, VI나티,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서 있던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프로젝트 분기별 예산 보고서를 열어둔 채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다.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들. 서연은 저도 모르게 그 화면으로 시선이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섬광이 터졌다. 최민혁이 방금 말한 자재 조달 비용과 보고서에 적힌 공식적인 자재 매입 비용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눈치챌 수 없는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 안에서는 먼지처럼 보일 수 있는 작은 차이. 하지만 수많은 재무제표를 다뤄온 서연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보였다. 게다가 글로벌 로지스와 미아이타티,
그녀의 사진 같은 기억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몇 주 전 강태준의 서재에서 우연히 보았던 해외 기업 비리 관련 기사 뭉치 속에서 봤던 이름들이었다. 두 회사 모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 세탁과 비자금 조성에 여러 번 연루되었던 악명 높은 업체들이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었다. 정교하게 설계된 횡령 계획이었다. 최민혁은 회사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을 강태준에게 알려야 했다. 이것은 진성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그녀는 최민혁 일행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태블릿 화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의심을 제기할 근거는 될 수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연은 안절부절 못했다. 강태준은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고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서재로 향하는 강태준을 따라갔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강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피곤하다. 내일 얘기하지. 아니요. 지금 해야 해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그는 마지못해 서재 의자에 앉으며 턱짓을 했다. 말해보라는 뜻이었다. 서연은 침을 삼키고 파티에서 보고 들었던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오늘 파티에서 최민혁 전무의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베트남 신도시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초의 전무가 말한 비용과 제가 본 예산 보고서에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급한 협력업체들은 과거 비자금 조성 문제로 여러 번 거론되었던 유령 회사들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며 설명을 덧붙였다. 이건 횡령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대로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기를, 적어도 진지하게 들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강태준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사진을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다. 조롱이 담긴 웃음이었다. 겨우 몇 마디 엿들은 것과 서류 한 장 본 걸 가지고 지금 대단한 음모라도 발견한 것처럼 말하는 건가. 하지만 숫자가 정말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들은 그만. 강태준이 차갑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수천억이 오가는 프로젝트는 당신이 중소기업에서 만지작거리던 장부와는 차원이 달라. 당신 같은 경력의 회계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초의 전무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흔적을 남겼을 것 같아.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당신의 역할은 내 아내 행세를 하는 거야. 내 사업 고문이 아니라 당신이 모르는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 분란만 일으킬 뿐이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전문성에 대한 모독이자 그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무시였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아무것도 모르는 돈 때문에 팔려온 평범한 여자애로만 보고 있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경고를 그저 주제넘은 참견이자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가소로운 시도로 치부해버린 것이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서재를 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무시당한 것에 대한 분노, 진실을 외면하는 그의 오만함에 대한 분노. 좋아, 당신이 믿지 않겠다면 내 힘으로 증명해 주겠어.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그의 무시는 서연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들어 있던 그녀의 투지를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 순간 김서연은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홀로 선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경고는 무시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방역이 시작될 차례였다. 강태준의 서재에서 모욕을 당한 그날 밤, 김서연은 울지 않았다. 눈물은 약자의 무기였고 그녀는 더 이상 약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녀는 책상에 앉아 하얀 종이를 꺼내 들었다. 머릿속에 사진처럼 박혀있는 태블릿 PC의 예산 보고서 화면과 최민혁이 말했던 단어들을 하나씩 복기하며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글로벌 로지스, 마이너티, 그리고 어긋난 숫자들. 그것이 그녀의 전쟁터에서 사용할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녀는 돈도, 백도, 권력도 없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진성그룹 회장의 약혼녀라는 허울뿐인 직함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비상한 머리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두 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청가원이라는 황금 세장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 부모님을 뵙는다거나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외출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물론 그녀에게는 만날 친구도 마음 편히 기댈 부모님도 없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시내 공공도서관이나 허름한 PC방 구석자리였다.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유일한 해방구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글로벌 로지스와 VINEAT에 대한 정보를 파고들었다. 몇 시간 동안 인터넷의 바다를 헤맨 끝에 두 회사가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이며 등기이사들은 모두 이름뿐인 바지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이 두 회사와 연결된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그 거미줄의 중심에는 아레스 캐피탈이라는 정체불명의 투자 회사가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외부 조사는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결정적인 증거는 성벽처럼 견고한 진성그룹 내부에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서연은 내조하는 약혼녀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진성그룹 본사 빌딩을 찾았다. 때로는 강태준에게 줄 도시락을 쌌다는 핑계로, 때로는 그를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회장 비서실 근처 소파에 몇 시간씩 앉아 있었다. 처음에 직원들은 그녀를 신기한 구경거리처럼 쳐다봤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조용히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직원들의 경계심은 서서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그녀를 순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신데렐라 정도로 여기게 되었다. 아무도 그녀의 얌전한 미소 뒤에서 그녀의 눈이 사무실의 구조와 직원들의 동선, 최민혁의 부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데이터처럼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한 인물을 유심히 관찰했다. 강태준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남자, 박비서였다. 그는 강태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고 일 처리는 빈틈이 없었으며 언제나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처음에는 박비서 역시 서연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회장님의 약점을 될 수 있는 굴러온 돌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기회를 엿보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박 비서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물었다. 박 비서님, 혹시 진성그룹의 역사가 담긴 과거 연차 보고서 같은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룹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요. 회장님께 누가 되지 않으려면 그녀의 순수한 학구열을 가장한 요청해. 박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구에서 몇 권의 자료를 가져다 주었다. 서연은 자료를 넘겨보다가 마치 무심코 떠올랐다는 듯이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해외 자회사의 회계감사는 보통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나요? 특히 베트남처럼 신흥개발국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는 현지 회계법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면 리스크가 클 것 같은데 본사 차원의 2중, 3중의 검증 시스템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것은 평범한 여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재무와 회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던질 수 없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박 비서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는 처음으로 김서연이라는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저 운 좋게 회장님의 눈에 띈 꽃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영리한 존재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박 비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회사 밖에서 잠시 만나자고 요청했다. 약속 장소인 호텔 카페에서. 서연은 자신이 조사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유령 회사들의 이름, 돈의 흐름에 대한 자신의 추론, 그리고 최민혁에 대한 의심까지.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오직 데이터와 논리적인 분석으로만 이야기했다. 박 비서는 팔짱을 낀 채 심각한 얼굴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분석이 너무나 날카로워 소름이 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장님이 이미 기각한 사안을 자신이 독단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아가씨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이미 알아요.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회장님께서 제 말을 무시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박 비서님, 만에 하나 제 말이 사실이라면요. 최민혁 전무는 회장님의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입니다. 그게 바로 회장님의 가장 큰 약점일 수 있어요. 가장 믿는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냉정하게 보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박 비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비서님의 충성심이 누구를 향하는지 저는 압니다. 그것은 회장님 한 분이죠. 진정한 충성이란 때로는 회장님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분이 보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그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박 비서의 가장 깊은 곳을 관통했다. 그는 오랫동안 최민혁의 야심과 교활함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애써 외면해왔다. 하지만 이 여자의 등장은 그 모든 의심에 불을 지폈다. 오랜 침묵 끝에 박 비서가 입을 열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 순간 그들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맺어졌다. 박 비서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베트남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 원본 파일을 빼내는 데 성공했다. 편집되거나 요약되지 않은 수만 개의 거래 내역이 담긴 데이터였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으로 그 파일을 열었다. 그녀의 눈이 무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화면에 떠있는 숫자들과 씨름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재구성되고 맞춰지고 분석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패턴을 찾아냈다. 교묘하게 부풀려진 청구서들, 존재하지 않는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
그리고 그 모든 돈의 흐름이 결국 그녀가 찾아냈던 유령 회사들을 거쳐 아레스 캐피탈이라는 단 하나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흐름. 이것은 완벽한 횡령의 증거였다. 다음 날 서연은 자신의 분석 결과를 박 비서에게 넘겼다. 그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아레스 캐피탈의 실소유주 박 비서의 정보력은 대단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충격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아레스 캐피탈의 소유주는 최민혁 전무의 대학 동창이자 과거 여러 차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것은 더 이상 심증이 아닌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었다. 그날 오후 박 비서는 결심을 굳히고 강태준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일상적인 감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꾸며 서연이 정리한 자료와 아레스 캐피탈의 소유주 정보를 보고했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료를 받았다. 하지만 보고서의 숫자들과 이름들을 확인하는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서류 위로 최민혁의 얼굴과 며칠 전 자신에게 경고했던 서연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홍령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신이 가소롭다는 듯 무시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 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혈육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 그리고 진실을 꿰뚫어 본 유일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늘한 분노가 담긴 눈으로 서류를 쥔 채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세상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그가 가장 무시했던 여자, 김서연이 서 있었다. 강태준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서재에 홀로 앉아 박 비서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숫자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차갑게 파고드는 유리 조각 같았다. 배신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피를 나눈 형제. 자신이 아무리 경쟁하면서도 마지막 선은 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최민혁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김서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경고를 하던 그 진지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하마터면 회사를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식사 자리에서의 딱딱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무겁고 진지한 공기가 둘 사이를 흘렀다. 그는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남자였다. 대신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변화를 보였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군.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김서연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딱딱하지만 이전의 경멸적인 뉘앙스는 사라진 호칭이었다. 처음부터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줘.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파티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도서관에서 조사했던 내용, 그리고 박 비서의 도움을 받아 밝혀낸 사실들까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감정적이지 않고 철저히 논리적이었다.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꿰뚫는 그녀의 분석력에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했다. 그는 자신이 데려온 이 여자가 그저 운 좋은 신데렐라가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던 보석 원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부채가 아니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 한편 최민혁은 교활한 맹수처럼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이사회에서 베트남 프로젝트의 예산 집행에 대해 이례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 감사팀이 갑작스럽게 해외 자회사들의 회계 장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누군가 자신의 꼬리를 밟고 있었다. 처음에는 박 비서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 충직한 개가 혼자서 이런 일을 벌였을 리는 없었다. 무언가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최민혁은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창립 기념 파티, 자신의 프로젝트를 자랑하던 순간, 그리고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을 지켜보던 김서연의 눈빛, 설마 그 여자, 그는 코웃음을 쳤다. 시골 회계사무소 출신의 격리 직원 하나가 감히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눈치챘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사냥감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진한 토끼가 어쩌면 자신의 목을 물어뜯을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해보고 동시에 싹을 잘라버리기로 결심했다. 위협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며칠 후 서연은 부모님의 식당에 잠시 들렀다 오는 길이었다. 저택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선 순간 양쪽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김서연 씨, 맞으시죠? 그들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흘렀지만 눈빛은 살벌했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느껴졌다. 예쁜 새는 예쁜 노래나 부르면 되는 거야. 자기 둥지가 아닌 곳에 부리를 들이미는 게 아니고 한 남자가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으며 속삭였다. 공포에 질려 서연의 온몸이 굳었다. 세상에는 몰라도 되는 일이 있는 법이거든. 더 이상 알려고 들면 그 예쁜 날개가 부러질 수도 있어. 알아들었나? 그들은 서연을 벽으로 거칠게 밀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사라지기 전 한 명이 보란 듯이 서연의 차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서 박살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텅 빈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최민혁의 선전포고였다. 서연은 두려웠지만 이 일을 강태준에게 알리고 싶지는 않았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고 그의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깨진 사이드 미러를 애써 무시하고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과 달리 강태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박 비서의 보고를 받은 후 그는 서연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것을 예상하고 남몰래 경호팀을 붙여두었던 것이다. 경호팀으로부터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서연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강태준이 현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딱딱했다. 차는 왜 저 모양이지? 오다가 운전 미숙으로 긁었어요.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떨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팔목을 잡았다. 왜 말하지 않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걱정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강태준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늘 그녀를 자신의 계획을 위한 도구, 거래의 상대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을 배려하려는 한 여자였다.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졌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녀의 강인함에 대한 존경심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건 당신이 다치는 거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 내 허락 없이는 저택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마. 이것은 계약 조항에 따른 명령이 아니었다. 명백한 보호의 선언이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강태준은 정말로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회사에도 그녀를 데리고 출근했고 집무실 한쪽에 그녀가 머물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저택에서도 그는 서재 문을 열어두고 그녀가 들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락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지만 서서히 그들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최민혁의 비자금 내역을 함께 분석하며 의견을 나누었고 때로는 일과 상관없는 사소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서연은 그가 왜 그렇게 일에만 매달리는지, 그의 가족사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얼마나 총명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녀의 평범함 속에 얼마나 강한 힘이 숨겨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서재에서 최민혁의 자금 흐름도를 앞에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서류를 넘기다 손이 스쳤을 때 둘은 동시에 움찔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재의 은은한 조명 아래 그들의 눈빛이 복잡하게 얽혔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 하지만 이제 그들의 사이에는 계약서의 잉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 혹은 가짜 연인이 아니었다. 위험한 적을 앞에 둔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이자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들은 이제 함께였다. 강태준의 서재는 그때부터 그들만의 전쟁지휘 본부가 되었다. 서재의 한쪽 벽면은 거대한 화이트보드로 뒤덮였고 거기에는 최민혁을 중심으로 한 인물 관계도,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 그리고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스탠드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방 안에는 진한 커피 향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의 역할은 완벽하게 분담되었다. 강태준이 자신의 권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성안의 정보를 수집하는 왕이라면 서연은 그 정보들을 꿰뚫고 분석하여 적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세우는 여왕이었다. 최민혁이 최근 재무팀의 오 부장을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박 비서가 가져온 보고에 서연은 즉시 화이트보드에 있는 오 부장의 이름 옆에 별표를 쳤다. 오 부장은 최 전무라인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에요. 아마 자금 세탁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의 개인 계좌나 가족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다. 박 비서, 당장 처리해. 강태준의 명령은 강렬했고 박 비서의 실행은 신속했다. 서연의 날카로운 직관과 강태준의 막강한 실행력이 결합되자 그들의 조사는 무서운 속도로 진척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결정적인 증거, 즉 최민혁의 의도를 파악할 내부 정보가 필요했다. 서연은 베트남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한 인물의 이름에 주목했다. 개발팀의 박진수 과장. 그는 프로젝트 초기에 예산안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올렸다가 최민혁에게 밑보여 한직으로 밀려난 인물이었다. 양심과 실력을 갖췄지만 힘이 없어 좌천된 사람이었다. 서연은 강태준에게 박 과장을 설득해 볼 것을 제안했다. 강태준은 박 비서를 통해 박 과장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처음에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며 거절하던 박 과장은 회사를 바로잡으려는 강태준의 진심과 신변을 완벽히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에 결국 마음을 돌렸다. 그는 내부 고발자가 되어 최민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그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내부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최민혁의 계획이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은 아레스 캐피탈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최종 행선지를 추적한 보고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럴 수가. 왜 그래? 그녀의 심상치 않은 반응에 강태준이 다가왔다. 최민혁은 그냥 돈을 빼돌린 게 아니었어요. 그 돈으로 해외의 각종 유령 펀드를 통해 우리 회사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이고 있었어요. 강태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민혁의 최종 목표는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다음 주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확보한 지분을 이용해 경영권 자체를 찬탈하려는 거대한 쿠데타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판돈의 크기가 달라졌다. 이것은 이제 진성그룹의 주인을 가리는 전면전이었다. 함께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계약 상대로 의식하지 않았다. 깊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흘러갔다. 하루는 서연이 깜빡잠이 든 강태준의 어깨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잠결에 온기를 느낀 강태준은 희미하게 눈을 떴고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서연의 눈빛과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눈을 감았지만 그의 심장은 낯선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또 다른 밤, 강태준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언제나 자신을 아들이 아닌 후계자로만 대했던 아버지, 그리고 친아들인 최민혁을 편애하며 자신을 교묘하게 괴롭혔던 계모.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증명해야만 했고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민혁이는 어릴 땐 그래도 따랐던 동생이었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의 목소리에 섞인 씁쓸함과 외로움을 느끼며 서연은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따뜻한 위로가 말없이 전해졌다. 강태준은 피하지 않고 그녀의 온기를 받아들였다. 이제 그들은 방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최민혁의 횡령 증거, 자금 세탁 루트, 그리고 불법적인 주식 매입 정황까지.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지금 당장 터뜨릴까? 강태준이 물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 터뜨리면 그는 꼬리 자르기를 할 거예요. 모든 죄를 오 부장 같은 아랫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되게 둘 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서연의 눈이 지혜롭게 빛났다.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오도록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주주총회까지 최민혁을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계획에 따라 일부러 경영 실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 몇 개를 언론에 흘렸다. 회사가 위기에 처한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것처럼 위장했다. 아니나 다를까. 최민혁은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강태준이 흔들리고 있다고 확신하고 주주총회에서 그를 끌어내릴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주주총회 전날 밤이 되었다. 서재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모든 계획은 세워졌고 모든 증거는 준비되었다. 이제 내일의 결점만 남았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던 서연에게 다가갔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나.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네, 준비됐으나. 됐어요? 그녀의 확신에 찬 대답에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길에
서연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깊게 얽혔다. 수많은 밤을 함께 지사하며 쌓아온 신뢰와 연대감. 그리고 그 이상의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그 눈빛 속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고맙다, 서연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자신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거짓 관계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진실한 파트너십으로 변해 있었다. 내일의 전쟁에서 그들은 함께 싸울 것이고 함께 승리할 것이었다. 진성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대연회장의 공기는 아침부터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급 주주들과 해외 투자자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의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그들의 시선은 단상 중앙에 앉은 강태준에게로 향해 있었다. 최근에 부정적인 기사들 때문인지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가 의도적으로 연출한 약화된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김서연은 강 회장의 가족석 가장 앞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값비싼 트위드 투피스는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지만 그녀의 존재감 자체는 배경처럼 희미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회장님의 예쁜 약혼녀, 운 좋은 신데렐라 정도로 힐끗 쳐다볼 뿐, 오늘 이 거대한 전쟁의 설계자가 바로 그녀라는 사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요한 호수 같은 표정 아래 격렬하게 요동치는 심장을 감추고 있었다. 이날의 주인공은 단연 최민혁이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연 회장을 누볐다. 유력 주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유창한 영어로 농담을 건넸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행동했다. 그의 눈에는 야망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회의는 지루한 안건복으로 시작되었다. 강태준이 지난 한 해의 실적을 발표하는 동안 최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자료를 넘겼다. 마침내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는 시간이 되자 최민혁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단상으로 향하자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준비해온 연설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카리스마가 넘쳤고 제스처는 선동적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성그룹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유출된 보고서들이 보여주듯 현 경영진의 안일한 대처와 리더십 부재로 우리의 성장 동력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는 강태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태준 회장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의 흐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의 독단적인 경영은 회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모두가 함께 침몰할 뿐입니다. 연 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최민혁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래서 저는 진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 최민혁은 뜻을 같이 하는 주주님들의 지지를 모아 현 강태준 회장에 대한 경영 불신임안을 발의하며 차기 회장 후보로 저 자신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연 회장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최민혁의 편에 선 주주들이 박수를 치며 지지를 보냈다. 강태준의 아버지 강건혁 회장은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것이 최민혁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모든 공격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강태준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 모습은 폭풍전야처럼 위험하고 고요했다.
인상적인 연설이군. 미녀가 자네의 야망 하나는 높이 살 만하군. 하지만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 계신 주주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하나 남았다. 강태준이 연 회장 뒤편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그러자 실내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며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새로운 타이틀이 떠올랐다. 베트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특별 감사보고.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앉아있던 김서연이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저 여자가 왜 사람들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다. 서연은 그 수많은 시선을 당당하게 받으며 또박또박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분노도 흥분도 없는 맑고 차분한 전문가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김서연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강태준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특정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비공식 심층 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 결과를 주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심층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자 최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서연은 USB를 노트북에 꽂고 자신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것은 한 편에 잘 짜인 추리극이자 최민혁의 모든 것을 발가벗기는 잔혹한 해부 과정이었다. 첫 번째 화면에는 글로벌 로지스와 마이나티유의 이름과 함께 교묘하게 부풀려진 수십 건의 자재, 대금 청구서가 떠올랐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정상가의 최대 150%에 달하는 비용이 특정 업체 두 곳에 지급되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진성그룹에서 지급된 돈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결국 아레스캐피탈이라는 단 하나의 계좌로 모이는 과정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최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 아레스캐피탈의 소유주는 최민혁 전무님의 대학 동창이자 과거 금융사기 전과가 있는 이진석 씨입니다. 연 회장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최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자료야. 나를 음해하려는 비열한 모함이라고. 그의 발악에 강태준이 차갑게 맞받아쳤다. 모함이라고. 미녀가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텐가. 강태준의 신호에 따라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최민혁이 아레스캐피탈의 주인 이진석과 한 호텔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내부 고발자 박진수 과장이 목숨을 걸고 촬영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 최민혁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주주총회 날까지만 조용히 있어. 내가 확보한 지분이면 강태준을 끌어내리는 건 시간 문제야. 회사를 손에 넣으면 자네 몫은 확실하게 챙겨주지. 게임은 끝났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연 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에 찬 눈으로 최민혁을 쏘아보았다. 그의 쿠데타는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완벽하게 진압되었다. 최민혁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빛이 사라져 있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뒷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의 최민혁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한 남자의 야망이 가장 찬란하게 타오르다.
가장 비참하게 꺼져버리는 순간이었다. 서연과 강태준은 단상 위에서 나란히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완벽한 합작품이자 잔혹한 복수극의 피날레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고요하지만은 않다. 주주총회에서의 극적인 사건 이후 진성그룹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태풍의 눈이 되었다. 최민혁의 경영권 찬탈 시도와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 사건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강태준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리더였다. 그는 잠잘 시간도 쪼개가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혔고 흔들리는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했으며 불안해하는 직원들을 다독이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그의 단호하고 신속한 대처에 시장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는 또 다른 한 사람, 김서연이 있었다.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그녀를 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꿨다. 재벌가의 신데렐라는 이제 부패를 파헤친 천재 회계사. 진성그룹을 구한 잔 다르크로 불렸다. 그녀의 신상 정보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녀가 과거에 다녔던 작은 회계사무소는 유명세를 치렀다. 사람들은 그녀의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에 열광했다. 갑작스러운 유명세는 서연에게 또 다른 종류의 감옥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한 삶을 원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가장 큰 변화는 천가원, 강씨 집안 내부에서 일어났다. 저택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계모 윤 여사는 아들이 구속된 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화려했던 자존심과 교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녀는 서연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강건혁 회장이 처음으로 서연을 개인적으로 불렀다. 서재에서 마주 앉은 그는 한눈에 보기에도 수척해져 있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이 아들의 손에 무너질 뻔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왕국을 구한 것이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며느리감이라는 사실은 노회한 경영자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주 섞인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니오는 진성그룹의 은인이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강 회장은 백지 수표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원하는 액수를 적어라. 혹은 원한다면 그룹의 어느 자리든 내게 주겠다. 감사팀이든 기획실이든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보상이자 사과였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한 모든 일은 단지 옳은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강태준 씨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연의 대답에 강 회장은 말을 잃었다. 그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순수한 신념으로 움직이는 이 젊은 여자를 비로소 제대로 마주보았다.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수표를 거두며 나지막이 말했다. 태준이 녀석은 평생의 복을 다 가졌구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최민혁은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확실했고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다. 세상의 소란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다. 모든 폭풍이 멎었을 때 서연과 강태준 사이에는 고요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남았다. 그들의 계약,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거짓 혼인 계약은 이제 그 존재 이유를 잃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전쟁터가 아닌 휴식처로서의 서재에 마주 앉아 있었다. 강태준은 서연에게 진심이 담긴 감사를 전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상상하기도 싫군. 당신이 나를 그리고 우리 회사를 구했어. 그의 진솔한 고백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가장 어려운 말을 꺼냈다. 이제 계약은 이행된 것 같네요. 그녀의 말에 강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저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제 이름으로 작은 회계사무소를 하나 차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조만간 지낼 곳도 알아보고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애써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은 그와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자 상처받기 싫은 스스로를 위한 방어막이었다. 그녀가 떠난다는 말, 그것은 강태준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시나리오였다. 그녀가 없는 청가원, 그녀가 없는 자신의 삶,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비어버리는 듯한 공허감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가 없는 과거의 삶이 얼마나 차갑고 공허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드웨이,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붙잡으려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그들의 혼인 계약서를 꺼내 서연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계약은 끝났어. 당신 말대로야. 하지만 난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아.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것들, 내게는 단 한순간도 그냥 계약이 아니었어. 그는 사랑을 고백하는 법을 아는 남자가 아니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가장 그다운 방식으로 말했다. 네가 필요해. 서연아, 내 곁에 있어줘. 계약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내 진짜 파트너로, 내 아내로. 그것은 이 장에서 있었던 차가운 비즈니스 제안과는 전혀 다른 한 남자의 진심 어린 청혼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차갑기만 하던 이 남자의 눈에 담긴 진심과 그녀를 향한 간절함.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대답을 마침내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강태준은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지독했던 폭풍우가 멎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약속하는 두 사람의 조용하고 희망찬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강산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다. 진성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스캔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고 강태준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이전보다 더욱 투명하고 견고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김서연이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30층, 과거 최민혁이 사용하던 회장실 바로 옆에 가장 전망 좋은 사무실의 주인은 이제 서연이었다. 사무실 명패에는 기업 지배구조 및 투명성 위원회 위원장 김서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그녀에게 준 선물이자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자리였다. 주주총회 사건 이후 강태준은 그룹 내에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 기구를 신설했고 만장일치의 추대로 그녀를 초대위원장 자리에 앉혔다. 처음에는 회장의 약혼녀라는 이유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연은 오직 실력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웠다. 그녀는 그룹 내 모든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꿰뚫었고 비효율적인 관행과
비리의 싹을 가차없이 잘라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정직한 신념 앞에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의 피앙세가 아닌 진성그룹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경영인 중 한 명, 김서연 위원장으로 불렸다. 그녀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지만 그녀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화려한 사치보다는 소박한 일상을 사랑했고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따뜻한 미소로 직원들을 대했다. 위원장님, 결제 서류입니다. 아, 김 대리님, 고생 많으셨어요. 지난번 보고서 아주 훌륭했어요. 그녀의 칭찬 한마디에 젊은 직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녀는 사람을 숫자가 아닌 마음으로 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와 강태준의 관계 역시 깊이를 더해갔다. 그들은 지난 가을 천가원의 정원에서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로맨스의 주인공치고는 너무나 조용하고 소박한 시작이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재벌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차갑고 텅 비어있던 청가원은 이제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다. 서연은 주말마다 부모님을 저택으로 초대해 함께 정원을 가꾸었고 그녀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거대한 저택의 주방을 채웠다. 강태준 역시 변했다. 일에만 미쳐있던 그는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아무리 바빠도 집으로 돌아왔고 식탁에서는 회사 이야기가 아닌 오늘 하루 각자가 겪었던 소소한 일상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다. 서연의 영향으로 그는 웃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을 배웠으며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비 오는 금요일 저녁 그들은 처음 만났던 플래티넘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에 와 있었다. 결혼일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빗줄기에 젖은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1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꼭 1년 전 오늘 같네요. 이렇게 비가 왔었는데 서연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날 밤 기억나? 강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꿀처럼 다정했다. 어떻게 있겠어요? 내 인생이 통째로 뒤바뀐 날인데 후회한 적은 없어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잖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가끔은 모든 게 꿈 같아서 무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밤이 아니었다면 난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의 대답에 강태준은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들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 빛나는 결혼 반지가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사람들은 당신을 진성그룹을 구한 영웅, 천재 회계사라고 말하지. 하지만 나에게 당신은 나를 구원한 사람이야. 차갑고 텅 비어있던 내 세상에 들어와 사람으로 사는 법을 알려준 유일한 사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 서로를 구원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비 내리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운명의 하룻밤. 평범한 소녀와 재벌 총수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 지금 여기에는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두 명의 동등한 파트너, 김서연과 강태준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운명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창밖의 빗소리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왔다.